저는 김현우라고 하고요. 에너지 기후정책 연구소라는 작은 NGO 같은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한 10여 년 정도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 이런 쪽을 연구를 했고, 한 10년 전에 한국 사회나 정부가 별로 관심이 없을 때였죠. 녹색 성장 정책이 한참 펼쳐질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래를 선지하고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하게 됐는데, 지금 다행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되었죠. 기후위기가. 그러나 그게 충분치는 않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갈 길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뭔가 좀 집안을 마련하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집안 마련하고선 멸망이 다 도달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티핑 포인트가 10년도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냄비가 또 금방 끓습니다. 끓기 시작하면. 또 그런 저 스스로 좀 위안이랄까요? 뭐 다짐이랄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선 좀, 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화면 공유를, 슬라이드 공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그 기후위기와 체제 전환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너무 어려운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가 어지간히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5분 동안 설명해 봐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후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않겠죠. 그러나 좀 축약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라는 거는 그 날씨의 일정한 어떤 패턴이죠. 30년 이상의 어떤 날씨가 축적돼서 일정한 패턴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 열대기후, 온대기후, 한대기후, 아열대기후, 툰드라기후, 지중해성기후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후를 좌우하는 것은 에너지의 평형 상태죠. 태양에서 오는 빛과 열이 이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고 있는 게 바다죠. 바다가 저장하고 있는 열 에너지가 해류를 따라서 움직이고 대륙과의 관계 속에서 얼만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온도가 어느 정도 되고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중해라는 바다를 둘러싸고 북아프리카와 남유럽 대륙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지중해성 기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고온 건조한 날씨가 오래 계속되고 겨울에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잘 자라는 포도나 올리브를 재배하고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몇천 년 동안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활동과 기후는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고 빙하기 간빙기가 10만 년 전부터 뭐 이렇게 교차를 했죠. 그런데 이 빙하기 간빙기 사이는 한 8도 정도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1.5도를 티핑 포인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이미 1도가 올랐고 0.5도 이상 올라가면 어, 불가역적으로 온난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CO2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으로 한번 배출되면은 100년 이상 머무르면서 지속적으로 비닐하우스 같은 효과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1.5도라고 하지만 빙하기 간빙기 사이는 8도 정도도 변했다고 한다면 뭐 1.5도가 대단한 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변화의 속도입니다. 3, 4만 년 동안 3, 4도가 변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100년, 200년 사이에 1도, 2도가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말하자면 체온이 39도, 4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매일매일은 느끼지 못하지만 생태계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3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축약을 할게요. 근데 여하튼 한 12,000년 전부터 온도가 상승해서 따뜻한 온도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농경 문명이 가능한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이 됐죠. 그래서 지금의 지질 시대를 우리가 옛날에 교과서에서 현세 또는 홀로세, 충격세 이렇게 부른다고 배웠을 거예요. 홀로세라는 것은 완벽하고 조화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농경 문명을 이루고 살기에 기적적으로 조화로운 조건이 형성됐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충적세라는 것은 이렇게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강어귀에 비옥한 삼각주, 충적평야를 만들었죠. 그래서 농경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충적세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인류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 인류의 지질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정도 되고, 지질시대의 부분은 생물종의 큰 변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고생대 말기, 중생대 말기에는 온도가 1.5도, 2도 이상 변하고, 그래서 대멸종이 일어났죠. 생물종의 65%에서 90% 가까이가 멸종을 했습니다. 백악기 말기 공룡 멸종은 제일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지질시대를 통틀어서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과학자들, 대기과학자, 지질학자, 이런 분들이 야, 더 이상 홀로세나 충격세라고 부르는 것은 부족하다. 인류세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세의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 1945년 7월 16일. 왜냐하면 이날 미 육군이 최초의 핵폭발 실험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날 이후의 지층에서는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원소가 발견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원소들은 인위적인 핵분열로만 생겨나는 원소거든요. 자연 방사능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인류세의 증거로 남을 것은 플라스틱. 그 다음에 한반도를 집중 발굴할 후대 지질학자들은 각뼈가 엄청나게 발굴되는 걸 보고 놀랄 거예요. 우린 이유를 알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닭이라는 특정한 조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15분마다 뭐 생물종이 하나씩 멸종한다는 통계도 있지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특정한 생물종은 엄청나게 개체수가 늘어나고도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생물종이 큰 변화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질시대라고 구분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어서 강조하는 것은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 증가,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고 이것이 온난화를 더욱더 격화시켜서 지질시대를 통틀어서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과학 교과서가 개편이 되면 우리는 신생대 제5기 충격세 이후에 인류세에 살고 있다라고 배울 가능성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가끔 물어봐요. 정말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대멸종이 오는 거냐? 인간 다 죽는 거냐? 그런가요?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를 사실 잘 갖고 있질 않습니다. 이 과학자들도 1.5도 또는 뭐 1.5도에서 2.0도 몇 퍼센트의 확률로 그 정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보통 생각을 해요. 북극곰이 굶어 죽는다든지 뭐 기후 난민 정도 떠올리면 그나마 다행한 일이죠. 근데 기후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평균 온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많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측했던 기후 패턴이 깨진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한국이 54일 동안 장마가 이어졌죠. 올해는 어땠죠? 6월부터 9월, 심지어 10월까지 장마가 길게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3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불규칙성이 더욱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봄 같지 않은 봄, 여름 같지 않은 여름, 가을 같지 않은 가을, 이런 게 더 많아지게 되겠죠. 더 온난화로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리얼하게 기후 변화의 나날들을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장면들을 보시면 이 자동차로 달려도 달려도 옥수수밭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북미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더 이상 밀을 재배 못하고 가뭄과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로 주식이 바뀐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는 그 인터스텔라에서 야구 경기를 하는데 이 뉴욕 양키즈 경기예요. 근데 또 경기장이 되게 초라하죠. 근데 경기 중에 이렇게 모래폭풍이 갑자기 몰아닥쳐서 이제 사람들이 일제히 마스크를 쓰고 이제 집으로 빨리 피신을 하죠. 이런 일이 굉장히 익숙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죠.
이런 게 기후 변화의 일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물론 어떤 대륙에 살 것인지 뭐 어떤 조건을 살 것인지에서 다르긴 하겠지만 비슷한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이런 장면이 2040년에 더더라도 50년, 60년일지 몰라도 거의 틀림없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코로나19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일주일 뒤에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 통보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야외 스포츠 같은 활동이 너무 어려워질 수 있고 뭐 경작 조건 같은 것도 이제 바뀌고 뭐 언제든 편의점에 가면 생수랑 라면을 살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교란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사는 나라들이 이미 또 많이 있는 거예요. 태평양의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그 국토를 잃고 있고요. 시리아 난민들도 사실은 기후 난민이고, 뭐 아프리카나 그 아랍 국가들, 그 아시아 국가들도 해일이나 폭풍 같은 걸 더 많이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은 뭐 이렇게 가을날 되게 좋네, 봄날처럼 따뜻하네 이렇게 기후 변화 속에서도 느끼는 날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평균을 벗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그 우리의 어떤 일상활동, 경제활동 모든 게 이제 제약에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대멸종이 오는 게 전 아니라고 오히려 강조를 해요. 티핑 포인트를 넘어간다고 지구가 다 불바다가 되거나 빙하로 덮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더 자주 일상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길게 늘어지는 장기 비상사태, 뭐 공황이나 준전시 시기와 비슷한 그런 곳으로 저는 차라리 설명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같으면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부족되면 환고비를 넘는다는 게 있지만 티핑 포인트를 한번 넘어간 기후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몇십 년 또는 100년 이상 지속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도 이게 정확히 어떤 거라는 거를 설명을 못 합니다. 이게 좀 재미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뭐냐 하면 기후 변화가 틀림없이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현상이라는 참, 어, 난감한 그런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그림에서 확실한 것은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만큼 석탄석유 천연가스를 캐서 태우면은 대기 중 CO2 농도가 몇 ppm이 되는지만 확실합니다. 이건 저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대기 중 CO2 농도가 산업혁명 시작할 때는 260ppm 정도였다가 지금 410ppm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 중 CO2 농도가 높았다는 거는 근 300만 년 사이에 없었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CO2 농도가 올라가면은 그대로 온도가 비례해서 올라가는 그건 아니에요. 기후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대기 과학자들도 남극, 북극에 빙하가 녹는다든지 아니면은 시베리아 영구 동쪽 중에 메탄이 이 빙하가 녹아서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든지 아니면은 산불 때문에 온난화가 되니까 산불이 더 많이 일어나죠. 안 꺼지죠. 그래갖고 탄소 흡수원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후학자들의 모델링에 충분히 포함이 안 됩니다.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몇 퍼센트 확률로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평균 온도가 1.5도, 1.6도, 2도가 올라갈 때 해수면이 정확히 몇 센치 상승할 건지, 바람이 얼만큼 변할 건지도 너무 많은 변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얼만큼 사람들을 빈곤하게 하고 갈등, 전쟁, 난민을 발생시킬 것인지도 많은 조건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도 확실하고 경향적으로 확실하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딱 몇 년 몇 월에 어떤 일이 어디서 벌어질지를 정확히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기가와트의 태양광하고 풍력을 설치하면 CO2 농도가 몇 ppm으로 떨어질 건지 이것도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요.
이 전력 그리드의 기술적인 사정 또는 정기요금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들인데 효과는 10년, 20년 뒤에 나타나거나 미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 사람들한테 교육 공부를 한다든지 기금을 만들고 보험을 어떻게 좀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효과가 굉장히 불확실하거나 한참 뒤에 나타나겠죠. 그러니까는 왜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회가 둔감하고 정치인들과 언론이 나서지 않는지를 이 그림은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해요. 정치인들 같으면은 자기 임기 4년, 5년 임기 동안 뭐 효과, 뭐 사람들한테 뭐 인상적인 뭐가 아니면 하려고 안 하죠. 아니 3,000년 뒤에 멸망을 하든지 말든지 이 다음 선거에는 뭐 도로를 놓든지 다리를 놔야지 도움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언론들도 이런 굉장히 불확실한 복잡한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라는 것은 이런 점에서 해석과 표현과 어떤 예술적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자, 실제로 그러면은 온난화를 막으려면 1.5도라는 티핑 포인트 안에서 지구가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통계입니다. 보면은 쭉 늘어나고 있죠. 산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대공황 때 13%, 2차 대전 말에 7%, 석유파동 때 4% 이런 식으로 큰 어떤 정치, 경제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배출량은 줄어들었죠. 그러나 또 반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생산 소비 체제가 이렇게 화석 연료 등등을 많이 쓰고 토지를 개간을 하고 소를 많이 먹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구조화하기 때문이죠. 1950년부터 70년대는 정말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게 확실히 늘어났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를 말하자면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인데 이게 이만큼 온실가스를 구조적으로 늘리기도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하죠. 집집마다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 승용차 이런 것들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을 만들고 쓰고 폐기하고 또 만들고 광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뭐 이거는 뭐 저기 서방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작년 올해 사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5에서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효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줄이고 생산 소비를 줄이니까 이 정도가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19만큼의 경제 위축이 있어야 1.5도 경로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배출 제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또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벌써 코로나에 적응이 되고 이러면서 배출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티핑 포인트는 뭐 곧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 원, 온난화,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구조, 사회 관계가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그러면은 기후변화를 막거나 완화하기 위한 해법들도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구조적인 것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선언이나 다짐으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한국은 기후악당 국가라고 불리고 있죠. 전 세계에서 9위 배출국이고 네. 지금 1인당 배출량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한국은 그린 뉴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용이 되게 부실하지요. 1.5도 목표 실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린 뉴딜 사업 중에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친환경 자동차 구급 지원이에요. 근데 뭐 전기차 구급 지원은 그전부터 있었죠. 그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가 늘어난다고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가 한 7% 정도거든요. 그럼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면 그 전기는 어디서 옵니까? 결국 석탄화력이나 원자력에서 또 와야 되겠죠.
게다가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데 또 자원이 또 투입이 될 겁니다. 에너지가 투입되고.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린이질 사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짜임새에 있는 어떤 구상이 전혀 아니고 하던 사업들 중에 그린 또는 온실가스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걸 다 그냥 묶어서 패키지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성장에 치중되어 있고 국민과 사회에 대한 메시지가 미약하죠. 한국의 이런 그린이들 탈수중 전략이 또뭐 K-팝, K-방역처럼 또 국위를 선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이런 걸로만 자꾸 정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탄소세를 도입한다든지 전기요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어려운 과제들은 명분은 충분한 연구와 뭐 사회적인 뭐 합의라고 얘기하지만 다 어려운 과제들은 차기 정부로 넘기고 있죠. 그리고 기후 변화의 희생자, 이해 당사자들과 참여를 해서 이런 것들을 피해를 예방하고 이런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점 굉장히 미흡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 때문에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코로나 효과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5월 달에 탄소중립위원회라고 100명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런 탄소 중립을 하는 그 초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초안이 나왔고 이게 사실은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이제 탄소중립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미흡하고 황당해서 탄소중립위원회를 해체하자는 그런 주장까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탄소중립위원 100명 위원 중에서 기업 출신들이 사실은 20명 가까이가 됩니다. 노동계 대표 1명 들어가 있고 시민사회 한 대여섯 명 들어가 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철수하는 분들도 이미 생겼죠. 이걸 하나 보시면 2030년, 그러니까 30년 뒤거든요. 한 세대 뒤. 근데 그때를 두고 짠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 3개 자체가 탄소 중립이 안 되거나 간신히 중립이 되는 그런 안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배출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이런 거를 음의 배출원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탄소를 흡수하는. 그게 CCUS, 그러니까 석탄화력발전소의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응축을 해서 저 깊은 바다나 동굴에 저장을 하거나 다른 산업의 원료로 쓰거나 이게 CCUS의 개념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기술 자체도 이제 한 30분씩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산림 흡수원, 그러니까 더 젊은 나무로 산을 바꿔서 탄소 흡수를 높인다는 것 또는 국외 흡수원, 그러니까 한국 바깥에 외국에서 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한다든지 조림 사업을 해서 그렇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국내 감축분으로 인정한다는 것. 근데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실용화 될지 몰라요. 얼만큼 비용이 들지 모르고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걸 갖고 마이너스 배출하겠다라는 거예요. 쌤쌤으로 해갖고 탄소 중립을 만든다는 건데, 아니, 국가 공식 정책이 이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와 총생산이 유지가 되거나 증가된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이대로 계속 생산을 해야 되고, 수출해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게 재생에너지로 바꾸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까지, 투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정말 기후 위기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진지한 검토 같은 게 전혀 없고 있는 체계, 있는 기술을 갖고 어떻게 해보자 라는 식으로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체제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요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이게 인류세라고도 하고 자본세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인간이 그냥 뭐 탐욕 때문에 인간의 자연의 정복욕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본주의의 동학. 자본주의 동학이란 결국 이윤을 내야지 더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고 설비 투자도 할 수 있고 다른 자본가한테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이윤 동기 때문에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와 폐기와 폭력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자본주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류세의 또 다른 얼굴은 자본세다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조금 요거를 사례로 한번 좀 풀어볼게요. 그 조지 오웰이라는 영국 그 사회주의 작가를 많이 아실 거예요. 동물농장이나 1984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이분이 이 산업혁명 후반기에 그 영국의 그 탄광지대로 들어가 위장 취업은 아니고 취업을 해서 경험담을 쓴 르포가 위건푸드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정말 이렇게 뭐 몇 시간 동안 막장 갱도를 기어 들어가서 탄을 캐우고 뭐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런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착취를 당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노동자만 착취를 한 게 아니죠. 자연도 착취를 했습니다. 닭입니다, 닭. 공장식 케이지라고 하죠. 이 공장식 케이지의 설계 기준이 암탉 한 마리당 A4 한 장 정도 면적입니다. 그리고 병아리 감별을 해서 암평아리는 이런 케이지에 넣어서 이제 알을 낳게 하고 수평아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분쇄해서 죽여버려요. 왜냐하면은 이 독일어는 육개는 빨리 크는데 살이 빨리 찌는데 어차피 산란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르는데 오래 걸리는 수평아리는 쓸모가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갈아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 암탉은 이렇게 365일을 사료 먹고 물 먹고 사료도 이제 알을 잘 낳도록 배합된 사료죠. 그리고 알 낳고 똥 싸고 이거를 평생 반복을 하죠. 그런데 강제 환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강제 털갈이, 강제 환우라는 건데, 이거는 양계 농가에서 실제로 쓰는 기법입니다. 뭐냐면, 이 산란계가 이제 1년 좀 지나면 이제 산란율이 떨어지죠. 기운이 빠져서. 그러면은 이 닭들을 이제 어두운 곳에다가 가두고, 물도 안 주고, 사료도 안 주고 일주일 정도 굶긴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 닭들이 털이 빠지면서 다시 새끼털이 나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다시 산란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 착취라는 게 쥐어짠다는 뜻이잖아요. 그야말로 그 치약 남은 거를 쥐어짜듯이 영어로 익스플로이테이션이죠. 쥐어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닭의 몸뚱아리를 쥐어짠 거죠. 근데 닭만 쥐어짠 게 아니라 이 프래킹, 쉐일 에너지를 채굴하는 방법은 이 땅속까지 쥐어짜는 방법입니다. 그 후쿠시마 사고 같으면은 하청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고. 그래서 이런 쥐어짜는 것들이 극한까지 이르는 게 이게 온실 효과, 온난화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렇게 자본주의가 착지 한계 도달했다고 자본주의가 붕괴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들도 저항을 하지만 그만큼 또 좀 체계내화되기도 하고요. 자연이 이렇게 고갈도는 오염으로 자본도 위기에 닥치지만 자본은 또 새로운 출구를 계속 찾아 나갑니다. 뭐 달에 가서 히토류라도 캐와서 팔아먹고 우주로 탈출하는 우주선까지 티켓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자본의 힘이죠. 그러나 여하튼 이러한 광범한 일상화된 또 거대한 위기의 스케일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뭐 체제 자체를 문제 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당연하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탄소 순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중간 정리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 뭐 탈탄소, 저탄소, 탄소 얘기를 하는데 탄소가 우주에서 새로 날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지구상에는 탄소라는 원소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구가 생겨나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탄소가 어떠한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분자 형태로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거죠.
예전에 탄소 순환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태양에서 에너지가 오고 식물의 광합성 이런 게 참 정말 신통한 작용이죠. H2, 물을 빨아올리고 공기 중에서 CO2를 받아들여서 태양 빛과 합성을 하면은 CH2 이런 유기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유기물이 땅 속으로 가기도 하고 또 식물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한 양이 탄소가 순환이 되는데 그 땅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의 양과 대기 중에 CO2나 이런 걸로 존재하는 탄소의 양이 일정하죠. 그래서 온실 효과도 그렇게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그리고 농업혁명 이후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는 석탄이 천연가스라는 형태로 탄소가 어, 땅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걸 캐서 태우니까는 CO2 농도가 당연히 올라가죠. 그리고 소위 위장에서 배출되는 메탄 CH4 이것도 이제 이 탄소가 다시 이제 공기 중으로 올라가는 게 점점 축축되고 농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뭐 태양의 흑점의 변화나 뭐 다른 기후를 바꾸는 작용보다 뚜렷하게 정말 도드라질 정도로 이렇게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과학자의 발견이죠. 그러니까 결국 탄소의 순환고리라는 게 깨지고 과도해진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분명하다면 이걸 뒤집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기후변화의 해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베리 카머너라는 굉장히 1세대 생태사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분이 얘기가 이 서클, 원 자체에 뚫어진 걸 다시 이해해야 된다. 달의 근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이 나오미 클라인도 이 인간 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대 기후의 구도인 것이다, 문제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This Changes Everything이죠. 그러니까 디스라는 것은 기후변화라는 현상, 그 현상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의 시작, 이게 다 디스예요. 근데 디스를 시작하면은 에브리싱을 건드려야 됩니다. 단지 에너지 기술, 에너지원만 바꿔도 될 게 아니라 이러한 부조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하게 했던 이런 구조, 경제, 생산, 소비, 정치, 문화까지도 다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증기기관 자체가 기후위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게 자본주의 통합과 결합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것은 좀 어마어마한 일이죠. 도대체 모든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그런데 뭐랄까요? 보수적인 입장이라면 너무 에브리싱이라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을 테지만 그러나 뭐랄까요? 이 체제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았다, 변화가 필요했다라고 여겼던 사람 또는 좌파 이런 사람들은 잘 됐네. 진짜 에브리싱을 얘기할 때네. 에브리싱을 얘기하면서 다른 정말 모든 것을 얘기할 때네라고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앞에 우리는 인간의 뭐 멸종이든 멸망이든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에리고린 라이트라는 미국의 사회학자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이분은 분석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르크스나 레닌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보단 실제로 그러면은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자본주의의 요소들을 분해를 해서 그래서 경제와 뭐 정치 주체와 계급은 어떻게 실제로 움직이는지를 어,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분석적으로 나누어 보고 다시 조립을 해보고 이런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리얼 유토피아라는 프로젝트를 주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그 마르크스의 그 많이 아는 얘기 있죠. 아침에는 고기를 잡고 저녁에는 평론을 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사회. 근데 이게 그냥 정말 이렇게 이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게 그럼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밀고 가보자. 이게 리얼 유토피아 시리즈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분이 진짜 분석 마르크스주의자답게 자본주의가 진짜 무엇이 그렇게 나쁜가를 해부를 합니다. 11개 정도로 해부를 해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와
이윤 논리, 확장 논리 이런 것들이 인간의 번영을 가로막고 폭력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자본주의가 시장 논리가 효율적인 것 같은데 비효율적이다. 바보 같은 짓들을 많이 한다. 인간에게 필요 없는 생산이나 소비나 폐기를 구조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체계적인 소비자주의 편향을 가지고 있다. 그 유럽에서 미국까지 right to repair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수리를 할 수 있는 권리죠. right to repair. 그래서 법안까지 제안이 되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실 텐데 보통 몇 년 쓰시죠? 아껴 쓰는 분은 5, 6년도 쓰지만 2년 정도 쓰면은 저절로 속도가 느려지고 앱이 엉키죠. 그리고 굉장히 사소한 고장인데 액정이 깨진다든지 늘 고장나는데 고장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걸 그런 부분을 부품과 재료를 튼튼한 걸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거를 교체할 수 있는 부품들을 A센터가 구비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애플 같은 데는 특히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장까지도 안 가고 창고에서 폐기되는 게 또 얼마나 될까요? 전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이죠. 왜냐? 유행이 지났다. 또는 쓸모가 없어졌다는 인상을 자꾸 주는 거예요. 광고 같은 것으로. 그거를 의도적인 진부화, 의도적인 노후화라는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본주의의 체계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편향을 가지고 있고 낭비와 폐기를 유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환경 파괴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라이트 투 리페어 운동은 그런 것을 막자는 그런 소비자 운동이기도 해요. 물론 그것 자체가 무슨 체제를 변혁하는 뭐 엄청난 방법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자본주의의 비효율성과 낭비성과 폭력성을 드러내주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공동체를 침식하고 제국주의를 부추기죠. 뭔가 다른 삶을 살려고 해도 그거는 돈이 안 돼. 그것은 상품성이 없어. 그거는 주류적인 게 아니야. 라는 거를 우리 관념 속에 심어줍니다. 그래서 에리곤 라이치는 자본주의가 정말 나쁘다. 이거 분명히 합니다. 물론 녹색 자본주의, 전 10분 정도밖에 얘기할 시간이 안 남은 것 같아요. 녹색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특정한 형태, 신자유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고치거나 개선을 할 수 있다. 또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속성, 시장, 또는 이게 또 뭐 정말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은 뉴딜이나 자연에도 가격을 매겨서 우리가 자연이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시장에서 어떤 환경 파괴 같은 것들을 또 막을 수 있는 제품들, 방식들을 선호하게 될 거라는 게 자연 자본주의죠. 또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가 빌 게이츠는 진지하게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 자본주의 핵심은 잠깐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느냐? 아니죠. 이 그린워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왜 유엔 기후 변화 체제 또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들은 정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수단들을 진지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느냐? 또는 이 유엔 협약 이 의제에서 소고기, 축산업을 줄이는 얘기는 공식 의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항공을 줄이는 것도 공식 의제가 아닙니다. 항공이 없는 이유는 이 항공은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로 오고 가기 때문에 어느 나라 책임인지를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각국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이카오라고 민간 그 국제항공기구 여기한테 맡겨둡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그게 당연히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축산업은 소고기 스테이크와 햄버거는 미국인에게는 영혼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애초에 기후 변화 공식 의제로는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2015년 파리 협정 회의의 후원사들입니다. 근데 EDF, 그러니까 프랑스 국영 에너지 회사인데 석탄이라고 하고 핵발전을 직접 하는 회사들이죠. 에어 프랑스도 있죠. 미슐랭 가이드를 발행하는 미슐랭. 이 회사들은 타이어 업체입니다. 당연히. 자동차가 많아져야지 살 수 있는 대요. 르노, 닛산 마찬가지죠.
에어프랑스도 있죠. BNP 파리바는 이렇게 석탄 프로젝트에 계속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후원을 하는 기후변화 회의가 어떻게 의제가 형성이 되고 어떤 결론이 날지가 너무 분명하죠. 이런 기업들의 어떤 논리를 거스르지 않거나 이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기술 수단을 갖고선 답을 내려고 정부들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아래에 그 카툰을 보면은 당신의 너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만 바꾸면 된단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에코백 같은 걸 갖는 거. 어, 근데 이건 많이 보던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교란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액션만 하라 이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녹색 자본주의가 가능하려면 디커플링, 즉 에너지 경제 활동 GD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원 이용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경제 성장에 비해서 환경 영향이 줄어드는 이거를 탈동조화라고 합니다. 이것에 비해서 영향과 피해가 적다는 게. 이게 가능해야지 녹색 자본주의가 가능한데 경험적으로 전혀 디커플링은 관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산업이나 국가에서 일정한 조건 속에서 관찰이 돼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뭔가 중국이나 제3세계에서 그만큼 생산을 했다든지 배출을 했다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대가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진짜 3시간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로마 클럽 성장의 한계 70년대 초반에 나온 그래프가 점선이고요.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굵은 실선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장의 한계라는 게 거의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이 그레이트 엑셀러레이션, 대가속의 시대가 확실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회 경제적인 지표들도 급상승을 했죠. 거기에 따라서 지구 생태계에도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이런 지표 중에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의 배출도 있지만 새우 양식, 뭐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다음 수산물 어획 이런 것들. 이 모든 게 결국 같이 양적인 어떤 투입과 생산과 소비가 경제성장 지표와 같이 가고 있고 그만큼 환경영향도 가고 있다는 것을 빼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동조화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기후 위기의 원인도 어떤 인간의 어떤 태도,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로만 찾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연환경적 요소들 너머에 있는 구조와 동학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단지 자본주의 때문이냐? 저는 그런 설명은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좀 1강에서 생태사회주의 그 얘기하고, 림 아굴리스나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마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부족하다는 게 가부장제나 기술체제,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와 기술체제가 좀 엮여 있는 어떤 구조로서의 어떤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나쁜 자본주의 또는 어떤 체계화된 그 생산주의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디스체인지 에브리띵이라는 문제서점이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제법 재미있는데 미국의 그 조엘 웨인라이트 조프만 이런 사람들이 그려본 것인데 기후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기후 변화가 자본주의 한계 내에서 극복될 수 있는지 아니면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되는지 그다음에 전 세계의 통치 권력을 통해서 수립이 가능하고 극복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게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이념형이 나옵니다. 등 정치 체제가. 그래서 기후 리바이어던은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자본주의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규율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잘 안 됩니다. 그게 너무 빵꾸가 많아요. 아까 그 파리 협정을 둘러싼 기업들에서 보시듯이 기후 베히무스는 자본주의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러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탈출을 하는 거죠. 트럼프라든지 뭐 브라질의 보스나루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입니다. 기후 마오는 모택동 그 중국의 마오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주의처럼 뭔가 물론 중국이 사회주의 아니다 거기도 자본주의다라는 주장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자본주의 바깥의 체제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전체주의적인 뭐 중국은 실제로 공산당이 결집을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나무도 심고 재생에너지를 기세속도로 늘리고 있죠. 뭐 코로나19 때 우한에 병원 짓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원과 기술을 계획적으로 투입을 해서 기후변화를 막아보자는 게 기후마오입니다. 근데 이 저자들은 기후마오는 동아시아에서만 가능한 모델이지 세계화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벼농사를 짓고 왕조의 경험이 있는 그런 데들만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학자들의 이념형이 이렇습니다. 기후 X라는 거는 뭔가 이름 붙이기 어려워서 X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바깥에 있기는 한데 전 세계적인 통치가 아닌 뭔가 자율과 자립과 공동체의 어떤 것들이 많아지는 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에너지 공동체가 될지 무슨 자립 무슨 그 파르티자 같은 형태가 될지 어쨌든 이 이념형이라는 거는 자본주의 안에서는 안 되고 전 세계적 통치 체제로 해결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발상들이 가능하고 모색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들이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겁니다. 안드레아스 말름 이 사람이 마침 제가 옆에 책이 있습니다.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예.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이런 책인데 이 안드레스 말름이 그 자본세라는 용어를 먼저 썼던 사람인데 이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전시공산주의, 21세기 전시공산주의. 그럼 코로나와 기후가 만성화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레닌이 했던 전시, 그러니까는 그 유럽 제국주의와 맞서서 볼셰비키가 했던 전시 공산주의 같은 방식과 체제, 그러니까 동원과 투쟁과 근데 또 실제로 레닌이 했던 그 북녘공원 같은 생태계 보전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연과 그 인간과 경제사의 균형을 고려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조로 어떻게 설계가 될지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그런 발상들이 호응을 얻을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왔던 에리고린 라이트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느냐,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하거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뭐 체제 변혁, 체제 전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좀 늘어나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리얼 유토피아로 다가갈 수 있을지. 그래서 보면은 자본주의를 길들이거나 분쇄하거나 탈출하거나 잠식하는 여러 모델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네 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게 몇 가지가 결합돼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단절적 모델, 틈새적 모델, 공생적 모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우리가 예컨대 30년 뒤 2050년 탄소 중립 미래를 에너지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구상을 하고 구상뿐만 아니라 무엇을 먼저 만들 수 있을 건지를 시도를 하자는 것이죠.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학도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탈성장이라는 키워드이죠. 왜냐하면은 그래. 기후변화가 너무 많은 화석 에너지 소비, 너무 많은 생산, 너무 많은 폐기 때문이었어. 그럼 우리가 성장 강박, 자원 생산과 소비 때문이네. 그럼 탈성장을 해야겠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탈성장하면 두려움을 갖는 거죠. 와, 그러면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 아니야? 일자리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제3세계는 어떻게 하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네 개의 책은 다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 세 개는 제가 잘난 건 없는데 번역에 참여를 하게 된 책들이기도 하고요. 맨 왼쪽의 책은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블럼이에요. 국역 제목은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그 아니다. GDP의 정치학, GDP의 정치학이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왜냐하면 이 제목을 옮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잖아요, GDP가. 프로덕트를 프로블럼으로 바꾼 거죠. 이 제목의 느낌을 한국말로 살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긴 했는데 이 책과
일곱 가지 대안,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적은 것이 풍요롭다. 이게 옛날에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 제목에서 이제 어, 이제 따온 것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지속 불가능한 자본주의 요구는 일본의 사이토 코에이라는 학자가 쓴 건데 원 제목은 인류세의 자본론입니다. 그러니까는 인류세 시대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어떻게 탈성장의 영감을 끌어올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자본론보다는 자본론 이후에 후기 마르크스의 저작들에서 이런 탈성장 코뮤니즘의 아이디어를 끌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긴 한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GDP라는 게 인간의 발전이나 어떤 바람직한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시장 가격으로 환산되는 양적인 성장의 지표일 뿐이고 더 많이 환경을 파괴하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더 많이 폐기를 해도 GDP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를 벗어날 수 있다면은 이미 우리는 쓸데없는 생산과 폐기되는 게 전체 생산량의 30% 이상이고 충분한 생산력과 풍요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을 잘 나누고 잘 연대하고 뭐 그런 게 이미 가능하다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의 구성 요소로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탈성장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물론 탈성장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GDP 또는 우리 뭐 자발적인 가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GDP 자체가 유일한 어떤 목표처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행복과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장할 것은 성장해야 되지만 재생에너지랄지 아니면 사회복지랄지 그런 정말 불필요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무기,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부동산 광고, 과시성 소비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탈성장을 전제를 하고 그 전제 속에서 2050년까지의 배출 제로의 목표가 제대로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는 무슨 수소차, 전기차를 몇 프로 하고 풍력을 몇 프로 하는 것과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참여적인 계획경제, 자립과 살림의 확대 일상화, 그 다음에 연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수단으로 맞물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은 또 넘어가고 그리고 제 조기래 선생님도 훨씬 흥미있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오른쪽 책은 에리골린 라이트가 제가 했던 얘기들을 좀 쉽게 써놓은 그런 책이고요. 이 가운데 이게 김기창 작가가 작년인가요? 낸 소설집이에요. 기후변화 시대 사랑. 되게 저는 흥미 있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시대에도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책은 뭔가 이 소설 각각 에피소드가 얘기를 하다 마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저는 그게 또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라는 미래는 어마어마한 재난이고 곤경이겠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SF 소설이라는 형태로도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공포, 불안감, 그러나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라는 것은 이 과학자와 경제학자의 시각으로도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대응을 하겠지만은 이런 어떤 예술적인 상상력이 채워나가야 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아래쪽은 2017년에 마침 그 일민미술관에서 두잇이라고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기후위기 강의를 맡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기후위기라는 것도 예술가들이 어떻게든 소화하고 경험하고 간접 경험으로 사람들한테 교감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늘 배워가는 과정이고 상상하는 어떤 사람 중에 하나고 또 그 예술하시는 분들하고도 어떻게 좀
예술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어떤 기대랄까요? 또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고쳐나가고 제안하고 그런 것들이 더 가능하고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3시간 주어졌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주섬주섬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동의를 풀었고요. 너무 빡빡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말도 좀 빨랐을 것 같고. 그런 제가 제주가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렇고요. 채팅창에는 아무런 질문과 의견이 없으시네요. 네. 양준 선생님께서 좀 받아서 좀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선생님 50분 동안 강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혹시 질문 같은 것들 있으시면 루프메일로 받아서 선생님께 전달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저희 이 4시에 또 조길래 선생님 강연, 비거니즘에 관한 강연이 있어서 그거 준비하면서 오늘 김현우 선생님 강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다음 기회에 꼭 3시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루프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